네, 안녕하십니까. 우정엽입니다. 오늘 중요한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그 토론자로 참여해 주신 저희 선배 학자님들의 면면을 보듯이 이제 각 국방이나 특정 분야에 있어서는 저보다 훨씬 전문가시기 때문에 저를 오늘 이제 발표자로 택하신 이유는 아무래도 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이 미국 내부에서의 인식은 어떠한지, 미국의 어떠한 인식 배경 하에서 이 인도태평양 전략이 나왔는지를 같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토론을 하는 것이 제가 맡은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정부에서 일해본 적도 없고 군도 일반 사병으로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군사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계신 토론으로 오신 분들보다 전문성이 떨어지고 제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미국 내부의 인식이 어떠한가를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토론을 같이 해보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가 이제 6월 1일에 나왔는데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인도태평양 전략은 사실 그 오바마 정부 당시에 지금 피봇이나 아니면 리밸런싱과 같은 비판에 지금 기본적으로 직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은 중국을 컨테인하는 이러한 전략적인 목표를 담고 있지만 과연 그것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모호하다. 그러니까 과거 오바마 정부 당시에 이제 피봇과 리밸런싱이 나왔을 때도 개념상으로는 뭘 원하는지 알겠는데 그것이 과연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추진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굉장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리밸런싱이 추진되고 있을 당시 오바마 정부 당시 이제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공화당 소속의 의회에서는 실제적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구호상으로만 리밸런싱을 외치면서 적대시하지 않아야 할 사람들까지 괜히 적대시하는 이러한 사안을 만들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중심은 중동과 유럽에 있으면서 말만 아시아로의 귀환이라는 그러한 주장을 펼치고 그 실행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비판이었는데요. 사실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나온 미국 내부에서의 많은 비판도 사실 같은 부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하나하나 요약을 하기보다는 일단은 오늘 배포해드린 주제 발표문에 이제 어느 정도의 요약은 들어있는데요. 일단 가장 큰 특징은 미국이 그 태평양 사령부를 이제 인도 태평양 사령부로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아시아 순방을 하면서 이 인도태평양이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을 하고 또 이번 6월 1일에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가 미국 국방부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번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인도양에 대한 부분은 사실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미국의 전략이 태평양에서 인도 태평양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개념적인 부분은 미국 이 전략가들의 생각에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직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될지는 미국 내부에서도 아직 구현된 것이 확실한 것이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사실 이 인도양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적습니다. 사실 그러한 부분은 이제 미국의 그 동맹 구조와 이제 같은 부분일 수가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인도태평양 전략이 처음으로 좀 더 구체화되려고 했던 것은 소위 인도, 일본, 호주, 미국이라는 그 쿼드라는 그 전략적인 개념에서 출발을 했는데 일본, 호주와 달리 사실 인도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동맹국도 아니고, 그리고 이 동맹주의에는 이제 동맹주의에 대한 참여를 거부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과연 국가로서의 인도가 이 인도 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모호성 그리고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도 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전략적인 사고가 중국을 더 이상 이제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러한 출발점에서 시작된 것은 맞지만, 과연 이 전략을 수행하고 난 이후에 어떠한 상황을 미국이 상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사실 좀 모호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오바마 정부 당시의 접근과 지금 트럼프 정부에서의 접근과 이제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바마 정부 초기, 그러니까 오바마 정부 초기에 백악관의 이 아시아 전략을 담당했던 이제 제프리 베이더 같은 사람, 이제 지금 브루킹스에 가 있는데 제프리 베이더 같은 사람이 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미국은 중국을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에 편입시킬 수 있다라는 가정에 기초해서 전략을 펼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는 2019년 여름에 이제 화웨이에 관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과연 우리의 접근법은 어떠해야 하는지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미 이제 미국 국방부에서는 2011년에 화웨이의 이런 중국 군부와의 연계 가능성, 그리고 미국 안보의 침해 가능성 등에 대해서 이미 논의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오바마 1기 정부 때는 소위 말하는 이제 펜다 허거, 그러니까 펜다곰을 안아주는, 그러니까 중국 친화적인 정책적인 기반을 가진 사람들이 백악관에 있었고, 그 사람들이 정책을 펼칠 때는 여전히 중국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의회에서도 그러한 시각들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의회의 시각은 중국이 전략적으로는 그러한 불투명성 때문에 어떠한 방향으로 가게 될지 의구심이 있지만, 적어도 경제적으로는 아직까지 기회로 보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하는 시각이 강했기 때문에, 이 전략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부정적 인식을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긍정적 인식으로 어느 정도 상쇄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러던 것이 이제 오바마 2기 정부 들면서 상당히 많이 변화했습니다. 지금 그 오바마 2기 때 지금 이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당시 바이든 부통령의 외교안보 보좌관으로 있던 이제 일라이 레트너 같은, 일라이 레트너는 이제 커트 캠벨, 오바마 1기 때 동아태 차관보를 했던 커트 캠벨의 이제 프로테제 같은 친구인데, 커트 캠벨이 있을 때 이제 국무부에서도 근무를 했었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계속해서 정부와 이 띵크탱크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던 친구인데, 이 친구 역시 오바마 2기 정부 들면서는 상당히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해졌다는 것이 지금 트럼프 정부의 접근법과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정치적으로 중국과의 불편한 관계를 누그러뜨리려는 노력을 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라이 레트너 같은 경우는 중국과의 관계를 컴피티션으로 규정을 하고, 컴피티션은 컨프런테이션과는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경쟁은 하지만 이것이 적대 관계는 아니다라는 측면을 계속해서 이제 강조를 하려고 했고,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 오바마 정부 때는 리밸런싱이나 뭐 피벗과 같은 이 아시아로의 회귀, 그리고 중국에 대한 이런 의구심에 기반을 둔 정책 등을 목표로 하긴 했지만, 여전히 중국을 포용하려는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서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경선, 그 다음에 선거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펼쳤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부 초반을 지난 이후에는 이 대중 이 부정적인 전략적인 인식이 매우 강화됐는데요. 그러한 부분에는 사실 미국
이 정부나 전문가들이 말하는 데에는 중국 내부의 변화가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발표문에 간단히 요약은 되고 있었지만은 중국 내부에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몇 가지 이제 중요한 법안들이 통과가 됐는데, 그것이 이제 중국의 국가안보법, 사이버안보법, 그리고 외국 NGO에 관한 법률 등입니다. 그 당시 이러한 법률들이 중국에서 통과되고 제정되고 할 당시에 이제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우려를 표했고, 이러한 법안들이 향후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작년과 이제 올해 나왔던 미국의 내셔널 시큐리티 스트래티지나 아니면 내셔널 디펜스 스트래티지 같은 것을 보면 단순히 중국의 이러한 군사적 부분에 있어서의 불투명성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체제 자체가 다르다는 측면에 따른 그러한 차이를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단순히 군사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불투명성 때문에 미국과의 관계가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체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미국과는 양립하기 어려운 관계가 아니냐 하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부분이 현재의 미국의 정책에 있어서 어떻게 어느 정도의 강도로 이제 추진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의 실체가 과연 무엇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 정부 때도 피봇이나 리밸런싱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지만 이것이 과연 정책적으로 이 오퍼레이셔널 레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정책으로 구현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불확실한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이 트럼프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인도태평양 전략 역시 어떻게 용두사미와 같은 그러한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내지는 불확실성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그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현재 이러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관료 및 전문가 집단 간의 인식의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중국과의 문제를 무역 문제에 한정해서 보고 있고, 과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무역 문제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피력하고 할 때 이러한 전략적인 상황까지 과연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NSS나 NDS 등에서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언급되고 그것이 미국 안보에 이제 위협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문서들에 이제 사인을 하긴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그런 인식을 공유하는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미국 내부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2016년 경선 기간, 선거 기간, 그리고 이제 선거 이후의 기간에 있어서도 중국을 어떤 전략적인 경쟁 상대로 규정하기보다는 오히려 무역에 있어서만 미국을 착취하고 있는 그러한 상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역 부분에 있어서의 적자 부분이 해소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과연 중국을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미국 내부에서도 존재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번 태평양 전략 보고서와 다른 보고서 문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미국 조야 전반에 흐르는 인식은 중국에 대한 매우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미국의 전략이 이제 어느 정도의 연속성,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이제 계속 추진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사실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의 참여 그리고 어느 수준의 정책적인 공조가 필요한 것인가 하는 부분에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인데요. 사실 미국의 이런 정책적인 부분을 보면 이제 우리에게 좀 의구심을 주는 부분은 트럼프 정부가 이제 2017년에 출발을 하고 이제 2년 반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트럼프 정부의 이런 안보의 가장 중요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NSS와 NDS의 그 주요 저자들이 이미 정부를 떠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에서는 왜 트럼프 정부 정책의 방향에 기초를 잡은 이 메인 이 주요 저자들이 이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정부를 떠나야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 좀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SS 보고서를 썼을 때는 NSC의 이제 차장 정도를 했던 그 나디아 쉐들러프라는 여자가 있는데 보고서가 나오고 얼마 안 돼서 사실 이제 허드슨 연구소로 옮겼고 NDS의 주요 저자인 당시 부차관보를 했던 엘브리지 콜비도 다시 원래 있던 이제 시넷으로 이제 다시 옮겨간 것이죠. 그래서 뭐 이 사람들이 과연 개인적인 이런 이유 때문에 옮겨간 것인지 아니면 정부 내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은 미국 내에서도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긴 한데 이러한 부분을 보더라도 미국 내부에 있어서 이러한 전략이 과연 어느 정도의 연속성과 강도를 가지고 추진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의구심이 존재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 관련해서 이제 가장 큰 비판은 이번에 나온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가 도대체 이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에게 어떠한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 매우 불확실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오퍼레이셔널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전혀 이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과연 이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가 이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었을 경우 과연 어떠한 인도태평양 지역을 상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목표 지점이 이제 불확실하고 그러한 목표 지점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보고서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미국의 동맹과 파트너국들의 역할 규정에 대해서도 이제 매우 모호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이번 보고서의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오퍼레이셔널한 레벨에서 동맹국들과 파트너국들 간의 역할에는 모호한 반면 이 보고서 내부에서 박스 처리를 하면서까지 중요하게 한 부분은 이 버든 쉐어링에 관한 부분입니다. 지금은 이제 장관이 지명이 되었다가 이제 그만뒀지만 그 쉐난 국방장관 대행이 미국 상원 청문회에서도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이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이제 쉐난 대행이 이제 사인을 해서 나온 것인데 거기에는 이 동맹과 파트너국들 간의 이제 fair sharing이란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좀 공평한 분담을 이제 해야 된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가 이 동맹과 파트너국들에게 요구하는 역할이 이 미국의 아시아 지역으로의 어떤 영향력 유지를 위해서 동맹과 파트너국들에게 이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참여 그리고 더 많은 기여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부분에서의 성격이라는 것이 상당히 지금 좀 모호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이것이 모호하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참여할 필요가 없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이 모호하다고 해서 뭐 우리가 입장을 결정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전략이 나오고 할 때 우리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크게 세 가지 부류가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가 이제 커밋먼트,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non commitment.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은 이제 전략적인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이죠. 이건 뭐 꼭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러한 전략에 참여를 거부하는 것도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이제 동의를 한다는 입장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부인데 그것은 이제 적극적으로 이러한 전략은 우리의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전략에는 이제 참여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이제 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인데. 사실 이제 2017년 그리고 이제 2019년 들어서 이제 우리의
입장이 조금 너무 서두른 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2017년 11월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물론 그때도 이제 우리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하느냐고 공동 선언문에 이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주어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만 되어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었는데 당시 청와대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는 한국이 참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좀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화웨이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 정부는 이러한 장비 문제가 뭐 국가의 안보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넌 커밋먼트보다 오히려 이 리퓨절 거부 쪽에 가까운 이제 의사 표현을 이제 한 것인데 그러한 부분이 이제 지금 수준에서의 미국이 바라는 동맹 및 파트너 국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좀 문제가 있는 쪽으로 인식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라는 것이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 구현의 부분, 오퍼레이셔널 레벨까지 가진 않았고, 다만 미국의 이런 전략적 목표가 상정되고 이제 수립되어야 되는 과정, 그러니까 매우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수준에 현재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외교적으로 접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책의 선택 부분에 있어서는 정책이 어느 정도 논의되고 되어가는 과정에 비공식적으로나 아니면 정책이 나왔을 경우에 선별적으로 취사 선택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개념이 정립되고 전략적인 목표가 수립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명했던 것은 사실 저는 뭐 신중하지 않았던 그러한 정책적인 선택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결과물 중에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어떤 조화로운 방향을 이제 모색하도록 하겠다 하는 부분인데,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신남방 정책이라는 부분은 전혀 전략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신남방 정책과 인도태평양 전략 중에서 이제 어느 부분이 가장 조화롭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제 전략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난번에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아세안 회의 때 가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치 경제적인 측면을 매우 강조하고 있고, 이번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에서도 이제 거버넌스라는 부분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이 지금 생각하는 이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 있는 국가들의 문제는 낮은 수준의 거버넌스 문제로 인해서 중국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의회가 지금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중국의 약탈적 대부, 그러니까 프레데토리 랜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거버넌스가 낮은 국가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그 국가들이 이제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는 걸 알고 빌려주는 것이죠. 돈을 빌려주고 난 이후에 그 국가들이 낮은 거버넌스로 인해서 그 돈을 되갚는데 문제가 생길 경우 그 돈을 빌려줄 때 생겼던 조건, 예를 들어 뭐 항구를 중국이 계속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러한 부대적인 조건들로 전략적인 목표를 이제 취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이 지역 내 국가들의 낮은 거버넌스 수준 때문에 문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역할을 이제 한국이 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지금 막연한 정도의 협조가 지금 상정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이 아주 구체적인 부분이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인도태평양 전략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하는 그 로우 행잉 프루트라고 해서 뭐 쉽게 일단 성취할 수 있는 부분부터 성취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그러면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동남아, 서남아 국가들의 소위 말하는 뭐 커패시티 빌딩 뭐 이러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 커패시티 빌딩이라는 이야기는 뭐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리밸런싱 할 때도 똑같이 나왔던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체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도 이 리밸런싱이 나올 때 수준을 크게 지금 벗어나지 못한 상태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이 인도태평양 전략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배제되지 않고 여전히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고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키는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확보하는 것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봤는데, 문제는 2017년 11월에 그렇게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한 매우 부정적인 입장을 정부에서 직접 내면서 그러한 논의가 상당히 제한되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현 정부와 이제 매우 가까운 분들과 이제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인식이라는 것이 사실 이랬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에 관해서 왜 우리 정부가 이렇게 매우 부정적이거나 불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이제 질문이 있었을 때, 이제 그분의 말씀은 보고서가 6월 1일에 나왔는데 한국이 무슨 입장을 벌써 정하냐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미국 쪽의 인식은 그 보고서가 나오기까지의 과정에 한국이 배제된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및 호주와 같은 국가들은 그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을 미국의 그 담당자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본인들의 이익이 최대한 반영되고 본인들이 불편한 부분을 최대한 빼기 위한 노력을 외교적으로 기울여서 그 보고서가 나온 데 있어서의 지분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에서의 인식은 일본과 호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의 동맹국가로서 이러한 전략적인 목표를 공유하고 미국과 이런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과정에서 같이 나갈 이제 파트너라고 인식이 되는 반면,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이후에 미국식 표현으로 표현하면 이제 원 이슈 컨트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북 문제 이외에는 한국과는 이야기할 부분이 거의 없다라는 인식이 지금 매우 강하게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라는 것이 이제 미국의 전략에 관한 것, 우리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참여를 하고 어느 정도 수준의 정책적인 부분을 뒷받침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제 결국 그 동맹의 관계가 이제 어떻게 규정될 것이냐 하는 부분과 이제 관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라는 것이 아직까지 동맹과 파트너국들에게 아주 구체적인 정책적 부분을 요구하고 있다기보다는 지금은 중국을 정치적 외교적으로 압박하는 수준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치적 외교적으로 지금 대응을 해야 되는 시점이고 상황인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문제가 이제 인식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는 제가 이 발표문에 좀 언급을 했지만 이 동맹 관계에 대한 부담을 미국이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가 느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맹 관계에 있어서의 부담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인트랩먼트와 어벤드먼트, 연루와 이제 방기라는 것을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데, 이제 연루라는 것은 뭐 이런 것이죠. 과거 우리가 어떠한 도발적인 행위를 의해서 이제 북한과 전쟁을 하게 되면 미국은 동맹으로서 어쩔 수 없이 연루되는 이제 그러한 위험성이 이제 미국 측에 존재하고, 한국과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위기 상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동맹국인 미국이 미국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맹을 도와주기를 이제 방기하는 그런 방기의 문제가 이제 동맹 간에 이제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맹이라는 것이 과거 1차 세계대전 이전과 같이 어떤 이 세력이
거의 뭐 평등한 수준의 국가들 간의 동맹이라기보다는 지금의 미국이 유지하고 있는 동맹이라는 것은 미국이 안보를 제공하고 그리고 이제 안보를 제공받는 국가들은 미국의 정책에 동조하는 뭐 이러한 형태로 비대칭적인 구조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연루는 미국 쪽에서 우려하고 방기는 한국이나 일본 쪽에서 우려하는 거였는데, 2017년 이후에 우리 쪽에서 나오는 이러한 레토릭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한국이 연루에 대한 우려를 더 많이 이제 표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사례가 이제 사드 배치의 문제. 이게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이 연루되어 들어가서 한국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7년에 미국과 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을 때도 이게 우리나라는 북한에게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데 미국이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우리가 연루되어 들어간다라는 그러한 인식이 많이 또 이제 퍼진 방면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도태평양 전략과 같은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이거는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지 한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참여할 경우 우리는 대중관계가 망가지는, 그러니까 연루의 문제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의 이제 동맹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연루의 문제를 미국 쪽에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 쪽에서 인식하는 것이 강해졌고, 그러한 한국의 인식을 미국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가 나올 때에도 물론 한국이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되고 있지만 이미 인도태평양 전략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쿼드 자체에서 한국이 전략적인 의미의 미국의 아주 강한 파트너라는 인식은 이미 배제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번 한미 회담에서 인도태평양 전략의 어떤 협조 문제를 신남방 정책으로 한정 지음으로써 우리는 또 이제 전략적 부분을 상당히 이제 배제하려고 이제 외교적 노력이라고도 할 수는 있지만 이러한 부분은 이제 미국에서 인식할 때는 한국은 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주요 동맹국이긴 하지만 전략 부분에 있어서의 커밋먼트는 뭐 일본, 호주와 같은 국가들과는 이제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점점 이 원 이슈 컨트리로 한국을 제한 규정하고 있는 상황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가 아직까지 어떤 구체적인 오퍼레이셔널한 부분에서 이제 정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압박을 많이 느끼거나 정책을 꼭 이행해야 되는 압박을 느끼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발표문에 이제 서론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 미국 관료들의 인식은 이 인도태평양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이 처음에 어떤 전략가의 머릿속에서 시작해서 최종적인 정책적인 부분으로 나오게 될 때까지 이제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기어가고 걸어가고 이제 뛰어가는 과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기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은 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러니까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중국을 WTO에 편입을 하고 여러 가지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에 편입하려는 노력 중에 중국이 그 질서에 편입되기 어렵다는 인식, 그리고 중국은 그것보다는 경쟁, 그 다음에 적대적인 구도로 갈 가능성이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지금까지 많은 시간이 기어가는 아주 느린 과정으로 형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제 보다 빠른, 그 과정보다는 빠른 과정으로 이제 정책들이 이제 나오기 위한 준비 과정이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전략은 그것이 어떤 자원으로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허한 수사에 불과하기 때문에 미국의 지금 전략가들은 이제 걸어가는 과정에서 의회와 인식을 공유하기 시작을 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자원을 이제 확보하는 과정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원이 확보되는 과정, 이제 걸어가는 과정. 우리가 지금까지 이 미국의 대중 전략이 형성되어가는 이 시기보다는 이제 훨씬 빠른 시간 안에 그러한 자원 확보 과정이 이제 시작되고 마무리될 것이고, 그 다음은 이제 뛰어가는 과정인데, 그것은 이제 각종 정책들이 이제 쏟아져 나오는 과정이 될 거라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한 미국의 빠른 전개에 우리가 당황할 수밖에 없고, 지금 우리 정부가 화웨이 같은 상황, 그리고 일본 정부의 대응에 준비가 없다가 지금 막상 일이 터지고 나서 지금 이제 뭐 TF들이 구성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되면 이제 결국 늦게 되고 미국의 정책 파트너로서 인식되는 것이 매우 수준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미 늦은 감은 있지만 아직 이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이 이런 전략적, 그 다음에 개념적, 정치적, 외교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이 상황에 있을 때 많은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서 한국의 이익이 보다 더 확보될 수 있고, 우리에게 부정적인 측면은 조금이라도 배제할 수 있는 그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